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질 사람을 엄벌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다 제게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며칠 전인 4월 28일 시속 320km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남동부 지방을 강타해서 오늘 현재 사상자가 35명이며 3개의 주가 초토화됐습니다. 토네이도는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자연재해인데도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 2시간 전인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에서 전동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170여 명이 부상했는데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 당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한 분을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논쟁 코너에서는 오늘도 세월호 참사 관련 여러 가지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고요.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기초연금 관련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말씀, 제언, 제안, 기탄 없이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황심리역 전동차 추돌 사고 때 타고 계셨던 승객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신지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시냐고 여쭤보기가 좀 그렇군.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네. 네, 실례지만 성함을 여쭤봐도 될지요? 네, 저 박희님이요. 네, 희님. 네, 제가 지금 어디 좀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심하신가요, 상태가? 아니요, 그냥 좀 붓고 멍든 정도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뭐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네, 많이 놀라시고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전화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2시간 전쯤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시 네.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때 지하철에 좀 사람이 많았는데요. 네, 갑자기 이렇게 쿵 소리가 크게 나면서 네, 그 서 있던 사람들, 앉아있던 사람들 전부 다 바닥에 넘어졌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넘어졌다가 이제 불도 다 꺼지고 방송도 하나도 안 나오고 하다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불 켜지고요. 네. 그 젊은 남자분들이 막 신고도 하고 문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예. 이쪽으로 나가시라고 막 크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승객들이 문을 열고 탈출하신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막 사람들 전부 다 몰려서 나가고 저도 나왔는데 네. 나오니까 그 바닥에 피가 좀 떨어져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기차 2개가 부딪혀 있는 상황을 봤는데 네. 앞 유리랑 다 깨져 있었고 예. 막 어르신들도 많이 놀라신 것 같고. 혹시 기차가 탈선하거나 옆으로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네, 그러진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진 않았고요. 네. 그때가 이제 그 지하철에서 직원분처럼 보이신 분이 네. 막 무전으로 열심히 막 큰 소리로 빨리 오라고 막 외치고 있었고. 예. 아무튼 되게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막 놀라시고 막 학생들도 막 울면서 전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방송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방송으로는 사고가 났다고 말을 안 하고 지하철이 고장나서 운행이 정지된 상태라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미 꽝 추돌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졌다가 다친 사람도 있고 강제로 문을 열고 내려왔더니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거 또 보았는데 그 뒤에 나온다는 방송이 사고 얘기는 전혀 없이 차량 고장 때문에 잠시 정차 중이다. 이런 방송이 나왔단 말씀이세요? 네, 지하철이 고장나서 운행이 정지된 상태라고 말했어요. 허허, 이해하기 힘들군요. 곽 선생님이 타고 계시던 그 지하철 차량은 앞에, 그러니까 받친 차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받은? 뒤쪽 차요. 뒤쪽 차에 타고 계셨어요? 네네. 네, 그럼 근데 그 앞차가 역사에 진입하기 전 상태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앞 기차인지 뒷기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탄 기차가 네, 네. 신당에서 창신리역으로 가는 기차였거든요. 예. 그 기차에서 아무튼 넘어져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추돌된 장소가 네. 그 지하철 역사 플랫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아직 앞 역에 도착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철로만 네, 있는 맞아요. 지점에서 그러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앞부분은 역에 거의 도착해 있는 상태였고 네. 뒤쪽은 그 선로였어요. 그래서 네. 막 잘못 내린 사람들이 네네. 선로 위에 서 있기도 했었어요. 글쎄, 제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수습이 됐나가 궁금해서 그 정확한 추돌 지점을 여쭤봤던 거고요. 안내방송이 좀 상황과는 달랐는데 그 뒤로 서울 메트로 측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승객들 불안을 달래거나 다친 사람들 빨리 후송하거나 이런 조치는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 고객 안내센터가 있었는데 그 앞에 사람이 되게 많이 서 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냥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예. 그리고 막 불이 나서 연기가 좀 나고 탄 냄새가 나서 아하. 구급 요원들이 막 안으로 들어왔었고요. 네. 그리고 딱 그다음에 무전으로 여기 사고 추돌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그 사람 외에 다른 직원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승객들이 서로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런데 지하철역, 지하철 철로 통로라는 게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혹시 혼란이 좀 빚어지거나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다 밀치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혹시? 네, 저는 그때 당시 되게 놀라가지고. 네. 지하철만 빠져나와서 좀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선로에요? 철로에? 아니요, 선로 말고 그 역에. 역까지는 걸어가셔서? 네. 역 플랫폼까지는?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네네.
의자 있는 쪽에 약간 걸터앉아서 예. 이렇게 좀 멍해 있는 상태였는데 네네. 그때 막 연기가 나가지고 빨리 올라가시라고 아무튼 그래서 다 올라갔는데 네.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뭐 피하면서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자력으로 걷기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서 들 것 같은 거에 후송되는 그런 환자도 나왔습니까? 혹시 보신 게 있습니까? 제가 역을 빠져나오고 나서 구급차랑 많이 가는 건 봤는데요. 네. 그 실제로 실려가는 사람은 못 봐서 저는 좀 빨리 입구 쪽에서 빨리 가요. 비교적 그 사고 현장에서 빨리 플랫폼으로 와서 외부로 나오신 경우시군요. 네네. 불을 났다고 해서 빨리 피하라고 해서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안에, 그러니까 지하 2층 정도가 지하철 플랫폼일 텐데 되게 거기에까지 연기가 났었다 이 말씀이시죠? 자욱하진 않았는데 네. 약간 났었고 탄 냄새도 약간 났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세월호다 또 조금 전 좀 뭐 한두 달 전에는 경주 그 눈 많이 왔을 때 체육관 붕괴 사고다. 그래서 지금 흉흉하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굉장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터널 내부에서의 추돌일 경우에 그 소리가 굉장히 클 텐데.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뒷차에 타고 계셨었군요. 어쨌거나 굉장히 지금 뭐 그렇게 몸이 어디 이상하거나 아프신 건 이제 괜찮으세요? 오른쪽 팔이랑 어깨가 좀 아픈데. 치료는 받으셨습니까? 뭐 치료받을 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네. 혹시 사고가 이렇게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빨리 서둘러서 비교적 빨리 탈출하신 분에 속하는데 우리 곽 선생님은 네. 지하철 역무원이나 이런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거나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냥 곽 선생님 혼자서 그냥 놀란 가슴만 그냥 콩닥거리면서 밖으로 자력으로 나오시는 거군요. 네네. 사람들 그냥 따라 나가는 것도 그냥 따라서 나갔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크게, 충격을 육체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지하철 추돌 사고라 그러면은 있을 수 있는 사고 중에서는 일상 우리 주변에서는 큰 건데, 사고 수습에 대한 그 역무원들의 훈련 상황, 초동 대처 이런 걸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타이밍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거나 많이 놀라셨겠고요. 필요하시면 병원에 가서 그래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갑작스럽게 청 드렸고 어렵게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에서 있었던 전동차 추돌 사고의 탑승객 한 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그런 말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서울 시내 교통도 아주 비도 오는 데다가 엉망이어서 꽉 막혔던데 다행히 170여 명 정도 부상자라고 하는데 다행히 중상자는 없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느슨해지지 말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막 트라우마나 상처가 큰 것 같아요. 이럴 때를 잘 근신하면서 잘 넘기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와 만나세요. 그의 논지는 정직하고 행간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서화숙 3분 칼럼. 안녕하세요. 서화숙입니다. 날씨도 화창했던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여객선에 탄 승객 30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중 81명은 아직 시신조차 못 찾고 있습니다.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 등 선원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검찰이 조사해보니 기름값을 아끼고 화물을 많이 실어 수입을 늘리려고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가장 바닥에 싣는 물, 평형수를 1000톤이나 덜 담고
그 위에 화물은 규정보다 많이 실었습니다. 언제든 배가 기우뚱하는 사고가 날만 했습니다. 이런 부정이 가능했던 것은 수많은 감독기관이 돈으로 얽혀 불법을 눈감아줬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물에 빠지는 사고는 해운사와 감독기관, 정부가 합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고 이후입니다. 오전 8시 52분에 배에 탄 단원고 학생이 제일 먼저 신고를 했고 9시 반에 해경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출동이 늦었지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승객이었던 고등학생이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낸 시간이 오전 10시 17분입니다. 학생들이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을 들으며 기울어가는 배 안에 앉아있는 동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기우뚱하는 게 아무래도 미심쩍어 나가려다가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에 다시 말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거기 다 담겨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서로 챙겨주고 엄마 생각나 하니까 살 건데 뭘 그래 하며 서로 격려하고 농담도 던지고 그렇게 밝고 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7분 동안 배 안에 있는 아이들 누구도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눈에 보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치고 선장 일행을 제일 먼저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배 밖으로 나온 사람만 구조했습니다. 배 안에서 승객이 유리창을 두드리는데도 탈출을 돕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카톡 시간인 10시 17분 직후 물로 빠졌다면 오후 1시 17분까지는 살아있었습니다. 당시 그곳 수온이 12도 정도였습니다. 물에 빠지면 체온이 떨어져서도 3시간 정도밖에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도 3시간이라면 오후 1시 17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말입니다. 해경이 도착하고도 3시간 47분 동안 승객을 살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어땠나요? 9시 30분에 도착했지만 38분에야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해경 구명정은 20분 이상 배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깨려고도 하지 않았고 배 안에 들어가 밖으로 탈출하라는 안내도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10시부터 10시 반 얼음에 소방방재청 소방헬기 11대가 도착했습니다. 9시 반에 출발했으나 일부는 전남지사가 자기를 태우고 현장으로 가라고 해서 10시 5분에야 재출발해서 늦었습니다. 어이없는 이유로 현장이 늦었지만 그때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의 반대로 구조작업에 참여도 못하고 고스란히 되돌아갔습니다. 미군 구조 헬기도 2대가 왔습니다. 155km 떨어진 곳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던 미군 항공모함에서 MH-60D 2대가 오전 11시 58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도 승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돌려보냈습니다. 해군의 해난구조대가 낮 12시 4분에 도착했습니다. 최정예 잠수요원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해난구조 전문가들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유리창도 깨고 빠진 사람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승객들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해경의 반대로 구조작업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진도의 어민들이 사고 현장을 보고 배를 타고 구하기 위해 달려갔으나 전원 구조가 됐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시간은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가장 줄여 잡아도 47분, 길게 잡으면 3시간 47분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해경이 아닌 곳은 구조에 참여하지 못했고 해경은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을까요? 심지어 해경은 제일 먼저 구출한 선장을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사고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정부가 저지른 청소년과 시민 살해입니다. 그리고서 대통령이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을 사나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 앞에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덧붙인 것을 사과라고 주장합니다. 22조 원을 4대강에 쏟아부어 환경 파괴를 하고 국정원이 정치 개입까지 저지른 분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도 잘못이 크다 싶으면 춘추관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고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로 끝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무회의장에 앉아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게 어떻게 국민 사과입니까?
대국민 사과 이전에 유족을 만났을 때 사과해야 합니다. 안 했습니다. 되려 유족이라는 사람은 무릎 꿇고 대통령은 바라보는 이 기괴한 장면만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얼른 내여가 일으켜 세우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외면하고 분향을 가서는 엉뚱한 할머니를 데려다 놓고 유족인 척 위로하는 사진이나 배포했습니다. 그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은 유족은 진짜 유족입니까? 302명 사망자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소구름을 우는데 이런 쇼를 하는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이나 있긴 한 겁니까? 도덕심을 떠나 능력만이라도 물어봅시다. 2003년 이라크 전으로 사망한 미군이 139명입니다. 전쟁도 아닌데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국민 302명을 죽게 만든 이 정부는 과연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정부를 위기가 닥쳤을 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정부를 통솔할 능력과 책임감이 있습니까?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이 터지면 총리에게, 장관에게, 청장에게, 해운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데에서도 대통령은 책임자 자격을 잃었습니다.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신중하게 거취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서화숙이었습니다. 네, 서화숙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절절하고도 구구절절이 맞는 가슴을 치는 얘기, 좀 길지만 거의 다를 들려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지하철 사고 승객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을 두고 대모달님께서 이강윤 앵커님, 선생이라 부르기엔 나이가 어린 듯한데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제가 꼭 이 말씀에 응대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과 또는 공감대의 형성,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면, 우선 첫째, 통화 음질이 그렇게 좋질 못해서 제가 또 한 번 그분의 성함을, 그러니까 2번을 여쭤봤는데도 정확히 들리지 않았고요. 다쳐서 경황이 없는 분에게 성함을 3번째 묻기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성밖에는 제가 듣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젊은 여성인 것은 저도 나이로 짐작했는데 성밖에 모르는 분에게 사고당한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적절한 호칭을 빨리 떠올리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 맞는 호칭도 그닥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한 거니까 너무 그 점을 거스르게 듣거나 그렇게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리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또 선생은 나이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견해를 주셨는데 그런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안은필 기자하고 다시 세월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어젯밤 이후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오후까지의 수색 현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228명, 실종자는 74명입니다. 오늘부터 수색 방식이 조금 변했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열리는 격실, 문이 열리는 곳부터 수색하는 방식으로 임해왔었는데 네. 오늘부터는 열리지 않는 문도 강제 개방을 하고 수색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예, 강제 개방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닫혀져 있는 문을 네. 유압을 이용한 그런 공구들을 이용해서 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현재 64곳의 격실 가운데요. 수색이 완료된 곳은 46곳, 완료되지 않은 곳은 18곳입니다. 네. 그럼 이 18곳에 지금 실종자 74, 74분이 계셔줘야 할 텐데 말이죠. 네. 18곳. 이 미수색된 이곳이 접근이 굉장히 힘든 것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구조물들이 무너진 곳들도 많고요. 그래서 접근도 힘들고 수색이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는 시신 유실이 참 걱정되는데 조심스러워서 말 꺼내기도 참 죄송하지만 그저께 인양된
수습 인양된 시신 한 구는 사고 선박으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조류를 타고 흘러간 네. 것을 어민이 발견을 하셨는데 예. 또 하나 어제 나온 거는 사고 선박으로부터 무려 4.5km 네. 그러니까 약 10리쯤 떠내려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2.5km 지점 그 동차거도로 갔던 시신과는 다른 방향에서 나왔다 그래요. 반대 방향입니다. 네, 예.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조류가 그렇게 이제 방향이 여러 갈래고 빠르다는 얘기인데 네. 정말로 시신 대량 유실 사태 이거 우려해야 되는 겁니까? 민관군 합동구조팀이요. 오늘 오전 6시 30분께 그 동남쪽으로 4.5km 떨어진 해역에서 여학생 네.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실될 뻔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대책본부는 이에 대해서 여학생은 선내에서 수습한 뒤에 나오던 과정에서 잠수사가 놓쳐서 물살에 떠밀려 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 다시 보면요. 결국에는 1시간 반 만에 4km를 넘게 떠밀려 갈 정도로 물살이 세다는 말이고요. 그렇군요. 즉 시신 유실의 위험성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2.4km 앞에 설명해 주신 대로 그게 가장 멀었는데요. 사고 초기에는 발견 지점이 침몰 지점 인근 해상이었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신은 아니지만 가방, 슬리퍼, 잠옷 이런 것들이 사고 해역에서 북동쪽으로 30km가 넘는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고요. 또 15km 정도 거리에 있는 외병도에서 침대 매트리스 2개 그리고 작업복 하나도 수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책본부는 3차에 걸쳐서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단계 방어선은 침몰 5일 후에 그리고 3단계 방어선의 경우에는 10일째인 25일에 구축이 되는 것이라서 이미 방어선이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만 하겠네요. 2단계 방어선이 닷새 후에 쳐졌다. 네. 그러면은 침몰로부터 5일째 되던 날까지는 방어선이 있기는 있었는데 네. 아주 허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1차 방어선만 있었고요. 그것도 네. 한쪽 방향으로만 있었습니다. 네. 실종자 가족분들 이런 소식 들으시면 다시 또 마음이 철렁하고 찢어지고 그러겠습니다. 요즘 청와대 자유 게시판이 아주 북적북적 시끌시끌 네티즌들이 꼭 한 번씩 둘러보는 무슨 뭐라 그러죠? 웹 서핑이라 그러나요? 그거에 네. 무슨 성지처럼 됐다고 이런 표현도 얼핏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을 써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만 50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던 박성미 감독 어제 네. 저희가 진짜 인터뷰 시간에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용혜인 씨. 그런데 이분이 쓴 글이 삭제됐고 미행까지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용혜인 씨가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0일에 그 글을 보고 모인 2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침묵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용 씨는 어제 다시 한번 가만히 있으라를 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전에 썼던 자신의 글이 삭제됐다고 말했는데요. 네. 청와대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삭제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용 씨는 저에게는 어떤 연락도 또 게시판에 공지도 없이 글이 삭제가 됐다. 핸드폰 전화번호 때문에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이 글에서 문제가 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과연 저에 대한 정보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책임자다라는 정보입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침묵 행진이 벌어진 지난달 30일 한 승합차가 캠코더로 자신을 찍었고 또 경찰도 따라붙어서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행진하는 것은 불법이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빠르게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용혜인 씨인데 아주 당찬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다시 한번 모이자 네. 이렇게 제안했다면서요? 네, 용 씨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면 다시 한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려 한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용 씨가 제안한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은요. 내일 오후 2시에 홍대 입구역 9번 출구에서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명동 밀리오레에서 6시에는 시청광장으로 이어집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은 옷을 입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에 따르면은 노란 리본을 묶은 국화를 들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 장소로 나가시면 아마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오히려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이건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는데 박 대통령이 오늘 대안을 마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고 미리 사과를 예고했어요. 예. 왜 곧바로 안 한답니까? 예, 박 대통령은 오늘 종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대안을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사고 수습 후에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사과를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 사고 직후에 팔을 걷어붙이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내가 질 테니 실종자 구조에 모든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또 박 대통령의 사과 아닌 사과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네, 어떤 대안일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국회에서 오늘 세월호 재발 방지법 이거 처리할 예정이라면서요? 예,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요.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던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해양사고가 빈발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 통항 신호 표지를 설치토록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입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고요.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법경찰들이 실종자 가족분들이 모여 계시는 진도 체육관과 팽목항의 주변에 대거 배치됐을 거다. 이런 의혹 또는 뭐 짐작들은 사고 초기부터 나왔는데 네. 사실로 확인이 됐더군요. 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요. 오늘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남경찰청이 피해 현장의 질서 유지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루 평균 22명의 정보과 사법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미 이전부터 현장에서는 사법경찰이 언론의 취재 활동이나 가족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사법경찰 22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네. 검찰이 탤런트 전향자 씨 네. 원래명 본 이름은 이게 아닌데 전향자라는 이름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출국 금지시키고 소환할 방침이라고요? 예, 검찰은 전 씨가 유병헌 전 회장의 최측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금수원의 대표인데요. 금수원은 구원파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 신도들의 수련원입니다. 네. 또 전 씨는 국제영상의 대표이사이고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인 I1I 홀딩스의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영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3억 규모의 작은 회사인데요. 서울 용산에 공시지가 200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교민들이 세월호 참사 소식을 외신에 제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건 어떤 사연입니까? 예, 미주 최대의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인 미시 USA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세월호 관련한 미국 교민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교민들이 느끼기에 외신의 보도와 한국의 뉴스, 한국 지상파 뉴스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느꼈다. 이런 내용이 주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이러한 공감 때문에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외신에 제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에서 정확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검색을 해서 아직 외신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을 번역하고 이를 제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게시판에서 양심 언론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언론은 고발뉴스, 팩트TV, 국민TV, 그리고 뉴스타파, 그리고 그 외에 팟캐스트 방송들입니다. 지상파하고 종편 가운데서는 JTBC가 유일했습니다. 지금 안 기자가 거론한 그 언론사들만이 네. 밖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교민들 눈에 가장 정확하고 언론이 해야 할 바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진 곳들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나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그 언론사들. 네, 양심 언론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언론은 고발뉴스, 팩트TV,
국민TV, 뉴스타파, 그리고 그 외에 팟캐스트 방송들입니다. 그리고 지상파 종편 가운데서는 JTBC가 유일했습니다. 거기 이강윤의 오늘은 안 들어갑니까? 그거는 제가 못 봤네요. 확인을. 알겠습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진도 해역은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바람은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파고는 0.5에서 1m로 일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정조 시간은 밤 10시 28분 전후 1시간입니다. 내일 진도 해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은 초속 6에서 11m, 파고는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사리 기간이 끝나면서 유속도 점차 느려지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오늘 기온이 많이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에는 늦은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인 월요일 오후부터 석가탄신일인 화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6시 8분 막 들어갔네요. 뉴스K, 미리 보는 뉴스K. 황준호 뉴스팀장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뉴스는 뭔가요? 예, 정부가 며칠 전부터 외국의 글로벌 구조, 네. 해난 사고 구조 기업을 자기들이 섭외했다라는 걸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기업은 역시 그게 사실 천안함 때도 미국, 스웨덴 이런 데 전문가들 해서 뭐 글로벌 검증단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그런 사례가 떠올라서 취재를 해보니까 역시 그 기업 업체도 네덜란드 업체인데 인양 전문 업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조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업체 네덜란드 기업의 싱가포르 지사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로 취재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인양 전문 업체다. 라는 게 있었고 또 사실은 뉴스원이나 이런 데서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5월 중순까지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인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냥 인양에 대한 용역이었고 이제 와서 그런 용역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인양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취재를 해서 오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배가 상당히 덩치가 크던데 예. 우리 기술진 뭐 배만 잘 만드는 거 아니고
그 처박혀 있는 거 끌어올리는 것도 우리 기술이 상당히 높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네. 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직접 인양을 하라고 네덜란드 기업에서 맡기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줬다. 연구 용역을 줬다라는 황당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고 초기에 우리 기술로는 인양이 대단히 힘들거나 어렵거나 못할 수도 있다. 해도 뭐 6개월 이상 걸릴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막 이 말 저 말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런 얘기가 잠시 있긴 했었거든요. 예, 인양 작업이 사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수많은 규제 완화들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도가 사실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그리고 보니까 한국 선박 안전 점검을 하는 한국 선급이라는 회사의 네. 대표가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사면해줬던 리스트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규제 완화 또 그런 업체와의 결탁 이런 것들이 이번 사고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시각에서 저희가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종인 대표 어제 스스로 수색의 성과가 없었으니까 실패다라면서 철수를 했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민간 잠수부들 또 그런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 어쨌든 간에 그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됐든 간에 구해오지 못했으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종인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취재해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뉴스로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 여보세요? 네네. 네네. 바람 소리 같은 게 좀 들려서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국민연금과 연계한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을 수용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원내대표단 회의, 또 최고위원 회의, 그리고 오후에 의원총회, 이렇게 장시간 논의를 거쳤는데요. 네. 결국은 당론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당 지도부에 이 법안의 처리, 이 기초연금 관련한 법안의 처리를 당 지도부에 일임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또 전병헌 원내대표 이렇게 당 지도부는 지금 새누리당이 제시한 이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계속해서 보여왔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당론을 재확정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진행해왔던 셈이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에 자신들이 주장해온 원칙과는 다르게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법안 처리 과정이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는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야당의 이 소관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죠. 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다수가 지금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정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를 보면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내용을 이제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하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 법사위원회로 넘어가서요.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서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이 안건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야당 측 인사들이, 야당 측 의원들이 전부 다 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심사 소위 자체가 열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재세, 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죠. 오재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이 법안을 직권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의결이 되면 법사위원회 거쳐서 아마 본회의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직권상정 가지고 또 뭐 약간의 충돌이나 소동, 트러블 이런 건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오늘 지금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부 여야 합쳐서 21명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13명이고요. 지금 새누리당이 11명이고요. 야당 의원들이 9명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8명인데 어쨌든 야당 의원들은 저는 안철수 의원 또 양승조 의원 이렇게 출석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전부 불참을 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전부 다 참석을 했고요. 오재 위원장까지 있으니까 야당 쪽에서는 3명이 참석을 한 셈이네요. 오늘 처음에 이제 회의가 시작될 때 야당 측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원래 이제 뭐 다들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전체 회의가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가 개최가 되려면 이 국회법상의 위원장이 여야 간사하고 이 교섭단체 간사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열면 되긴 하는데요.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열어왔었는데 오늘 이목희 간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5시 17분에 오후 5시 17분에 전체 회의 개최한다. 이런 문자를 위원장 명의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한테 전부 발송을 했다고 하고요. 3분 만인 5시 20분에 전체 회의가 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례도 깬 상태고 3분 만에 문자 보낸 3분 만에 이제 회의를 개최하니까 이목희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기 당 소속이죠. 이 오재세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오재세 위원장이 이제 이 기초연금법안을 직권상정을 하니까, 직권상정을 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니까, 이 군사 쿠데타 같다. 방한의 질주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실제 회의가 진행되니까 퇴장해버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신 후에 3분 만에 소집했다고요? 그렇죠. 대단한 처음에 센스컴입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또 그 오건호 위원장 통해서 기초연금법 좀 소상히 들어볼 거니까 다음 얘기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세월호 사태만 없었으면 오늘 요게 지금 말씀드릴 게 일면 톱이 아닐까 싶은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을 놓고 지금 뭐 폭로전이 대단들 하네요. 김황식 전 총리는 뭐 대통령이 나가라 그랬다 그러고 이해운 후보는 뭐 탄핵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이 세 후보 간의 점입 가경인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 참사 도중에 이런 뉴스를 전해서 좀 미안은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사실 상징성이 커서요. 네. 그동안 이제 좀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때문에 사실 여야 모두 이제 선거전을 자제를 했고 중단을 한 상태였는데 네. 이제 새누리당 선거전은 지금 본격화된 상태죠. 며칠 전에 정몽준 의원 측에서 이 선거 홍보물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가 대문짝 만약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이 김황식 전 총리보다 훨씬 앞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대문짝 만약에 실려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실려 있으니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혹시요, 양 기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그 정몽준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그 발언 이후에 조사된 겁니까? 아니죠. 훨씬 전이죠. 훨씬 전에.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김황식 전 총리 쪽에서 보니까, 네. 아니, 지금 분위기는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하고 봤더니, 언제 실시한 여론조사인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봤더니 이게 벌써 한 달 전 여론조사라는 그 여론조사 시점, 언제 한 조사다. 이게 한쪽 귀퉁이 아주 조그맣게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꼼수가 있나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김황식 전 총리 쪽에서 발끈했죠. 그래서 당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중앙당에서 이 공보물 수정해라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네. 또 어제는 정몽준 의원이 좀처럼 이 7선의 무게감 때문인지 정몽준 의원이 정론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는 모습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네. 어제 7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정몽준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황식 전 총리 쪽을 강도 높게 이 목소리 높여서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김황식 전 총리 쪽에서 ARS 여론조사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문항이 이 명예훼손이고 비방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이 여론조사 관계자를 고발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정몽준 의원 측에서 주식 백지 신탁 여부 이게 사실 그냥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본선에 가서도 논란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몽준 의원 이 장녀들이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 국민과 이 유가족을 미개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몽준 의원 쪽에서 발끈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국회 정론관에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 사실관계 바탕을 둔 여론조사라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정몽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당원대 정책 토론회에서 용산 국제지구 개발 사업을 망친 사람이 김황식 후보의 정책 특보다. 서울시장이 되면 내가 이 사람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까지 센 얘기를 했어요? 정창영 전 코레일 사장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수많은 주민들의 이익을 빨아먹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김황식 전 총리 쪽에서 우리 캠프에 그런 사람 없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 정몽준 의원이 어제 그 기자회견장 찾은 것도 그렇지만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이 사법 처리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참사 분위기에서 웃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방금 정몽준 의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소를 감출 수가 없었군요. 왜 그렇게 극도로 흥분해 있는 상태 같아요? 아들 발언 이후로 그런지? 그런 거죠. 지금 사실 여론조사에서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쪽에서도 웬만한 이 상황 파악이 되는 참모들이라면 큰일 났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법이어도 그렇지 상대 진영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든 어쨌든 간에 사법 처리 운운할 것은 아니죠. 서울시장 후보가. 그리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황식 전 총리. 사실 이 박심 논란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스운 얘기인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나의 출마를 요구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시점에 하는 것도 웃기고, 그런 얘기 자체도 웃기고, 참 보면 이 덤앤더머를 보는 것 같은 참 그런 속입니다. 덤앤더머요. 그나저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황식 후보한테 나가라고 말한 건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된 거네요. 뭐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가 보네요. 다 맞았구만 또 뭐 아니라고.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온 관심이 다 언론도 그렇고 사실 우리 마음이 지금 시장 선거니 뭐니 향하지를 않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전 투구다 뭐다는 계속되고 있었군요. 수첩, 대통령처럼 수첩에다 잘 적어놨다가요. 조용해지고 나면 다 몰아서 한번 좀 압축해서 한번 전해주십시오. 아직도들 그렇게 이 추모 분위기에서도 그렇게들 옛날 방식으로 그러고 있답니까? 그리고 아까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연금법 관련해서요. 조금 저는 더도 마찬가지고 청취자분들도 조금 한 가지만 좀 곰곰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오늘 지금은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장면을 지금 안 보고 있는 상황이니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야당 의석에 안철수 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다른 소속 의원들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양승조 의원이 늦게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 본회의에 이 안이 부의가 돼도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반대표가 상당히 나올 텐데 새누리당은 전부 다 찬성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이 한 당의 공당의 정치적인 이 결사체라고 하는 정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결국 이 당내 의견 통일 혹은 의견 소렴을 또는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채 결국은 본회의에 이 당내에서 상당수가 반대하는 과반이 되든 안 되든 과반이 육박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안을 올려놓고 표결에 붙이는 그 모습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전부 참석하지 않는데 결국 본인은 대표는 나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 이게 결국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또 다른 정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는 아주 상징적인 그 모습 한 장이네요.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안철수 의원이 참 이해 안 되는 측면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 버무려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행과 간 들어가는 시간인데 6시 29분 막 됐습니다. 역시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군요. 2건까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 인터뷰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아름다워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아까 제가 그 세월호 소식 전할 때 섬 이름을 잘못 발음했는데 동거차도가 맞는데 제가 동차거도라고 급히 말하다 그만 실수를 했죠. 근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게시판 좀 봤더니
김한길, 안철수 체제에 대한 우리 이강윤의 오늘 주로 청취해 주시는 분들, 생방송으로 청취해 주시는 분들의 평가 또는 정서 이런 것들을 바로 짐작할 수 있네요. 두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폭탄주 러브샷이라고 하나요? 그렇네요. 그 사진을 올려놓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 보니까 매섭게 꾸짖고 있는 거고요.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 이런 것 좀 봐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국면에서도 그저 혹시라도 세월호에 반사 이익만 기대고 있는가?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말이죠. 네, 아무튼 일일이 어느 분 열거하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의 야당 지도부 그리고 대여 관계, 투쟁력을 포함해서 의정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박한 점수를 주고 계시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그런 정서를 공유하는 것으로 게시판 스케치는 일단 하겠습니다. 행간을 몇 가지 골랐고 특히 외신 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월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에 9명은 대한민국은 불공정한 나라다. 그 다음에 연고주의가 너무 골이 깊은데 그게 사회를 망치고 있다. 관료 카르텔이 세월호의 참사를 불렀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최근 세계일보의 여론조사, 그것을 분석한 기사를 한번 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조금 낭독 들으시죠. 4.16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안전문화,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 등 우리 사회의 적폐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최우선적으로 걷어내야 할 적폐는 이탈리아 폭력배 마피아에 빗댄 해피아, 관피아로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다. 공직사회뿐 아니라 정치, 경제, 법조, 체육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연고에 따라 밀어주고 끌어주고 눈 감아주는 관행이 대한민국을 불공정 국가, 파벌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일보가 최근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벌여 어제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대 청년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 인맥에 좌우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률은 기성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고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5%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답변은 18%에 그쳤다. 네,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기회의 균등성,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건강성, 건강함, 그리고 이룩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어느 사회에든 어느 국가에든 적용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나요? 그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 되게 유행하고 좋아했잖아요.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사죠. 20대면은 이제 우리의 꿈과 희망이자 우리 다음 세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같이 해야 할 세대인데 10명 중에 9명이라는 것은 실은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단 얘기죠. 대한민국은 불공정하다. 이들이 불공정하는 그것으로 꼽는 이유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 때문에 취업이나 승진 이런 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어떻느냐를 떠나서 어떤 특정한 계층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게 설령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닐지라도 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귀하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요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단 교정해 주는 게 쉽지 않을 거고, 어렵게 그 교정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 해도 그 경도된 인식 체계를 건강한 쪽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오는 건 역시 거기까지는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하는 건데, 그 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10명 중에 9명, 9.2명 정확히 말하면 9명. 그건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 저는 92%라는 통계는 그냥 100%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98%와 뭐가 다를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느냐? 아직 정식으로 사회를 경험하기 직전이거나 경험해서 1, 2년 정도 됐을 무렵 아니겠습니까? 20대라 하면. 19살에서 만 29살까지니까요. 곧 사회에 진출할 이들의 눈에 비친 사회, 또는 막 첫 발을 내디뎌서 몸으로 겪어본 한국 사회,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전혀 되지 않는다. 기회조차도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그러니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것들은 무력감이나 소속감 없음 또는 정체성의 약화, 성취동기의 약화 이런 걸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공동체 정신이 약해지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는 의식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20대 10명 중에 9명이. 그런데 사회경제적인 차별이 또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교육을 통한, 금권력에 바탕한 교육을 통한 빈부의 양극화는 신분의 양극화로 가버리는 것이고, 신분 상승의 수단이었던 것마저 이제는 거의 차단당하고 있는 사회.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두운 사회를 가고 있구나라는 건데,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또 한번 처절히 깨닫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고주의 관련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을 이렇게 나눠보면, 그러니까 사회가 불공정하다 이걸 느끼는 게 50대도 무려 76.9%, 77%죠. 열의 7명 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면 52.7%. 그러니까 양보해서 그냥 50대 50이라고 치고 60대 이상 좀 어르신, 나이 좀 자수신 분들은 반반이란 얘기죠. 그러면 국민 전체로는 대한민국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78.5%예요. 즉 열의 8명가량은 불공정하다. 그러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줄여야 하는 것이고, 그거의 가장 빠른 길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국민 통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취임하자마자 그것은 한 번도 제대로 거론조차 된 게 없고, 제가 일부러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나랏돈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광옥 씨가 위원장인가를 하고 있고, 한강변에서 텐트 20개 쳐놓고 무슨 단체들 모여서 사진 찍고 족군가 한번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없어요. 예, 우선은 세월호가 급하니까 일단 수습하고 이런 문제 다시 따져보기로 합시다. 오늘 행구가 가는 이 조금 아쉽지만 이 한 건으로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코너로 넘어올 때 시그널 나갈 때 그만 저희가 내부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좀 기침을 해서 여러분 들으시는데 산업 불편음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정몽준, 김황식 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자격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여기서입니다. 새누리당이 주최하고 MBN에 단독 중계로 보내드리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TV토론회. 먼저 김황식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운조합의 주성호 이사장은 김 후보 총리 시절
훈장을 받았고 국토해양부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여객선의 안전을 감독하는 해운조합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우리 총리께서 그 보고서를 보셨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감독을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의 주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설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그때 감사원장이셨는데 이렇게 늘리게 되면 안전점검을 반드시 강화해야 된다는 정부의 용역 보고서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바로 총리로 자리를 옮겨가셨는데 총리는 모든 안전점검의 최종 책임자이신데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서울시장이 되셔도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를 하신다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다음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이번 참사의 원인 그리고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들 수 있는 것이 안전 불감증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과 또 상대방 기업이라든지 민원인 사이에 부패고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님께서는 안전사고, 안전불감증, 부패고리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초인류 기업이지만은 최근에 7명의 근로자 희생을 시킨 안전사고를 일으켰던 안전불감증이 심한 그런 기업이고 또 원전 비리 사고와 연루돼서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확실하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김 전 총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주식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정 의원이 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 백지 신탁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속아 웃을 일이라고 비판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취임하셔가지고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직무 연관성이 있다 하는 취지로 결정이 나서 전량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 출마 당시 국정원 폐지를 주장했다며 안보관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정 의원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걱정 그만하시고 이제 서울시에 관한 좋은 토론 했으면 합니다. 정 의원은 오히려 김 전 총리 병역 기피 의혹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의 대법관 청문회는 부동시로 병역 문제를 받은 사실만 거론했을 뿐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2회 병역 연기가 된 사실은 거론조차 되지 않을 만큼 부실했다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또 다른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이해훈 전 의원. 두 사람에게 세금 아깝지 않느냐며 일갈. 높은 자리에만 평생 계셨던 분들, 대권으로 가는 디딤돌로만 시장 자리를 여기는 분들, 더 이상 세금 낭비하기 아깝지 않으십니까?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법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가 오후 6시로 또 연기됐습니다. 지금 시작됐겠네요. 본회의는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한번 열릴 예정이었다가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일부 강병파 의원들의 반발로 4시에서 그리고 다시 6시로 이렇게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는데 어쨌거나 통과는 거의 확실시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회 오건호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오 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정치연합이 합의해준 법안 주요 골자가 뭐죠? 전체 노인 중에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요. 네. 그리고 모두 다 주는 건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과 연동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안 주 어떤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상위 30% 노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 예. 이분들은 20만 원을 전액받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이제 자신의 가입 기간을 따져 보셔야 돼요. 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9년만 가입하신 분들은 60세에 일시금으로 돌려받아서 그걸로 다 마무리되고요. 예.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제 매월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11년 가입하신 분들은 20만 원을 다 받게 돼요. 예. 그런데 12년 차부터 약 10,000원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12년 가입하신 분들은 19만 원을 받고 13년 가입하신 분들은 18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20년 가입하신 분들은 10만 원만 받아요. 예. 그러니까 20년 가입 이상의 분들은 다 10만 원만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연계하면은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래 진통해왔던 거죠. 그렇죠.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열심히 가입하십시오. 국민연금을 가지고 우리 노후를 같이 책임집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갑자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오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상위 30%는 아예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 재산이나 소득의 상위 30%만 말하는 거죠?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 상위 30%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리한 점이 아주 명확히 드러났는데 이 법안대로라면은 민간보험 가입하는 거 거기 드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게 민간보험은 저희가 만약에 100원을 보험료로 내면 나중에 돌려받는 총액은 70원에서 8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치로.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 비용, 관리 비용, 빌딩 비용, 주주 이윤까지 다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보험사 또 거기서 이득을 취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절반은 사용자가 내는 것이고, 그리고 낸 거에 비해서 받는 것은 민간보험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민간보험보다는 이게 공적 제도니까 낫지요. 예. 관리 운영비와 이윤 부분이 빠질 테니까 뭐 광고는 많이 해도 그런데 현혹되지 말으시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법안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기초연금을 어떻게 받게 된다는 건지를 조금 숫자들이 많이 나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고 요즘 또 세월호 참사 때문에 다들 우울하고 슬퍼해 계셔서 이건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애초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 주는 건데 무조건 20만 원. 근데 이거를 계속 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지금 7시부터 본회의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뉴스 검색해 보니까 다시 늦춰졌군요. 지금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심지어 지금 본회의에서 버튼을 누르시는 국회의원들, 특히 몇 차례 의원총회를 거쳤던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저는 이 정부 안의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안에 실제 내용이 공개된 게 엊그제예요. 즉 보건복지부가 그제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 자료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정부가 얘기하는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 제도를 다른 나라들은 10년씩 논의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면, 아까 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으시면 20만 원을 다 받습니다. 일단. 그리고 12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기간 1년마다 10만 원씩 감액 당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15년 가입했으면 한 16만 원 정도 받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1년에 10,000원씩 깎아 내려가면 되겠군요. 위원장님. 원래는 20만 원씩 다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표 되게 많이 얻었잖아요. 근데 되고 나서 몇 달 안 있어서 재원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나자빠지고 공약 폐기했는데 오 위원장 이쪽 방면에 대한민국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가시잖아요. 예. 정말로 돈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핑계예요? 핑계죠. 왜냐하면 예. 기초연금이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인 복지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거고 또 그걸 알고 공약을 내걸었겠죠. 예. 이거를 계산 못했다면 그것은 사실 국정 운영 자격이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게 잘못 만드는 공약이 어디 있어요?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전체 노인수 곱하기 월 20만 원. 그렇죠. 곱하기 12달 하는 거니까. 예. 아니 이제 와서 그러면 재정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이 재정도 한 30년까지 2040년까지 기초연금을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 모든 노인한테 똑같이 20만 원을 주더라도 예. 필요 재정은 GDP의 3% 정도로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발표입니다. 3%. 지금 다른 선진국들은요, 이거 이상으로 연금에 다 그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감액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또 오래 가입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계층으로 보면 중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거둔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셔야 될 분들인데 예.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기초연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이러면 또 국가 재정이 작아지고 그러면 또 기초연금은 또 선별 방식으로 또 가게 되고 예. 지금 악순환의 고리로 이 기초연금이 빠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예. 그 재정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력은 있습니다. 예. 이 연금 제도를 국민들에게 신뢰 있는 제도로 예. 보여주면 국민들이 협력을 하죠. 근데 자꾸 연금 제도 불신을 더 키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연금 불신이 큰데 어떻게 국민들이 세금에 협력을 하겠습니까? 차근차근히 설득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고소용으로 세금을 조금 늘리는 거는 찬성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틀어버리니까 조세저항이나 반발이 초래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미 노후가 걱정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간보험에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말고 더 작은 비용만 지출하시더라도 국민연금에서 충분히 혜택을 줍니다. 예. 혹은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하면 저희가 이걸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렇구나. 자꾸 정부가 기초연금의 미래 재정 부담이 크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당신들이 세금을 많이 낼 거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받는 복지는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 20만 원 정도 기초연금을 받고 2만 원, 3만 원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 당연히 더 내죠. 18만 원의 이득이 생기니까. 예. 저는 복지에 대한 기본 마인드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꾸 지금 국민연금제도 기초연금을 틀고 있고 오늘의 이 사태까지 지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으셨는데 제가 그냥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뒤를 급적급적 했거든요. 예. 어떤 어르신이 이건희한테도 월 20만 원씩 줘야 돼? 그런 사람한테 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골라서 주자는 새누리당 얘기가 맞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오 위원장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셨겠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언뜻 들으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죠. 20만 원 들여봤자 그분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오히려 좀 자존심 상해하실 거예요. 예. 나 20만 원 필요 없는데 왜 주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시민사회에서 왜 모두한테 주는 보편주의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설계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이건희 회장님한테도 20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님을 너무 좋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65세 이상 노인이시기 때문에 네. 20만 원을 동일하게 노인의 권리로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권리는 또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에 맞춰서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을 드리고 예. 만약에 저희가 20억을 이건희 회장한테 세금으로 그만큼 돈이 있으신 분이니까 세금을 얻게 되면 1억 9,98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고요. 네. 이걸 다시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분배를 하면 기초연금액이 20만 원에서 예를 들면 22만 원으로 오를 수 있죠.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한다, 활용한다. 그렇죠. 이게 보편주의 방식의 복지 재원 원리입니다. 근데
이건 회장을 위원장님 포함해서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예, 기초연금을 안 드리게 되면 네. 역시 재원 마련하는데도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 제가 그런 질문 받게 되면 방금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예. 네, 긴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